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는 나스닥이 의미 있게 200일선을 지지하면서 반등을 했고요. 네, 10년물 시장금리도 국채금리도 제법 의미 있게 어제는 좀 하락을 했죠. 이틀 전에는 목요일인가요? 네, 4%를 뭐 장중에 상회하기도 했던 10년물 국채 채권 수익률인데 이제 빠르게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안정됐죠. 4%를 넘어간다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수치긴 한데 어떻게 또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저도 조금 물량을 조금 더 늘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 가깝게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나스닥이 상승을 하고 있죠. 이게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저만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지금 이 시장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미국 국채 가격도 마찬가지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동반해서 상승을 했죠. 조금 시장이 뭔가 왜곡된 현상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건데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모두 지금 금리 인상 우려가 좀 완화되는 목소리들로 인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해석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전부터 사실 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좀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왜곡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을 비롯해서 S&P 마찬가지죠. 주식 시장 특히 이제 비트코인까지 대표적인 위험 자산에 대한 가격 상승이 지금 그렇게 견고합니다. 현재는 금 가격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오히려 채권 가격만 지금 금리의 영향을 두들겨 맞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를 이렇게 탄탄하게 받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느 정도 면역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라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오늘은 간단한 산수에 가까운 수식으로 한번 설명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가 필요하죠. 전제라기보다는 당연한 건데 채권은 안전자산입니다. 주식과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이고요. 그러니까 채권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금이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분류를 해보고 설명을 쭉 이어나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금 채권과 주식시장이 밸런스가 그러니까 균형이 맞지 않고 뭔가 어그러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원인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실질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금리라는 거는 명목금리에서 물가를 고려한 금리죠. 네,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식과 같죠?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지금 물가상승률을 빼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 실질금리가 되고요. 이 명목금리는 보통은 우리가 이제 10년물 국채 수익률로 이렇게 많이 보죠. 이 10년물 국채 금리를 왜 시장금리라고 표현을 하냐면 여러 가지 기준금리들 중에 국가의 안정성과 경제적 상황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금리로 우리가 이제 시장금리라고 평가를 하는데 합리적인 시장에서 결정된 만큼 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는 시장 전반에 그 해당 국가의 금리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단기금리, 기준금리 이런 거는 금리 변동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 기간이 짧죠. 그래서 전반적인 금리 흐름을 반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명목금리는 기준금리로 보기도 하지만 시장에서는 10년물 국채 수익률로 보는 게 맞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실질금리는 결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에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 계산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게 지금 결국에는 실질금리죠. 1.6%에 이르렀습니다. 보통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구간에서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죠. 근데 지금은 1.6 플러스임에도 이상하게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좀 왜곡된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보통 이제 10년물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라고 해서 이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수익률에서 이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빼면 아까 이 지금 실질금리, 그러니까 이 금리는 실질금리라고도 표현하고 10년물 국가 연동 국채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1.6이 계산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년물 국채 수익률에서 이제 이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 요 수치를 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 실질 금리라고 볼 수 있는 1.6%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이 플러스 영역이라는 게 좀 의미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 영역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기가 어렵죠. 실제 S&P 등 기타 주식시장 보시게 되면 이 마이너스 영역에서 뚜렷하게 상승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조금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10년물 국채는 이렇게 지금 실질금리에 이렇게 영향을 받진 않죠. 왜냐하면 안전자산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금리가 지금 플러스 영역인데 왜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이렇게 강하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왜곡인데요. 지금 기준금리가 4.75%라고 하더라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는데 왜 주가가 이렇게 탄탄하냐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요. 기준금리가 올라도 실질금리가 중요합니다. 실질금리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플러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왜 오르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허무하실 수 있지만 지금 장단기에 왜곡 차이가 발생한 것도 사실 그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지금 기준금리가 4.75라고 보더라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6%가 넘죠. 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빼게 되면 당연히 실질금리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보시면 명목금리, 기준금리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기준금리가 4.75고 지금 우리 물가상승률이 6이라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영역에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이 10년 국채 수익률로 보게 되면은 지금 실질금리가 플러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이죠.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영역이 이렇게 상반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당연히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대한 상황도 가미가 된 것이고요. 자금이 빠르게 장기채에 쏠리고 있는 모습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금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안전자산, 국채가 되겠죠. 이 부분과 물가를 반영한 실질금리의 차이, 여기에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언밸런스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높아서 국채 수익률은 높아졌는데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실질금리가 아까 처음에는 플러스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기준금리가 상당히 높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물가 상승률이 6%가 되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에 아직도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 주식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10년 뒤에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가 2.52%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당장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서고 있지만 10년까지 그렇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시장의 판단이 있는 것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곧 심리가 반영된 수치고요. 지금의 물가, 6%가 넘는 물가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라는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시장이 이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제 지금 현실에서의 시장에서의 물가 상승률의 차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52%는 10년 뒤의 물가 기대 인플레이션이기지만 지금 당장 현실에서의 물가 상승률은 6%이기 때문에 이 둘 차이의 왜곡이 가장 두드러진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또 하나가 있죠. 정부의 규제입니다. 이게 더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는데 지금 기업들을 비틀고 있죠. 근데 사실 이런 왜곡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당히 일시적이죠. 예를 들면 소주값이 비싸다고 할인하라 그러죠. 통신료가 비싸다고 가격을 낮추라고 억압합니다. 은행들은 더 심하죠. 대출 이자를 낮추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졌나요? 명목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로 보면 5%지만 예대 마진, 예금 금리가 요즘 5%가 있나요? 뭐 찾기 어렵습니다. 대출 금리도 상당히 지금 떨어지고 있죠. 결국에는 예금 금리는 4%까지 떨어졌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6%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폭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왜곡의 정도가 더 심해졌다라는 뜻이죠. 정부의 기업들의 규제로 인해서 이렇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 폭이 더 깊어졌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이죠.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그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은행들은 기본적인 비즈니스가 장단기 금리차 마진을 먹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런데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상황에서는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쌓아놓은 지급준비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이게 한도가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는 것이지 무한정 이게 가능한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특징이 또 있죠. 경제는 심리라고 아이러니하게도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돈의 가치가 더 하락하기 전에 돈을 쓰려고 하는 심리가 팽배해집니다. 소비를 먼저 앞당기게 되죠. 그러니까 물가는 더 상승하게 되고 쉽게 잡히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 것이죠. 금융자산의 왜곡과 거기에 정부기관의 억압, 이게 왜곡의 강도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쉽게 이해가 안 되는 시장에서의 상황이 상반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은 가짜 수요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더 가짜 수요를 탄탄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제가 왜 지금 미국의 수요를 가수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거품에 기반한 수요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그랬듯 성장에 기반을 둔 수요여야 찐 수요고요. 지금은 제가 가수요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결국 지금의 수요, 강한 고용도 기업들의 높은 성장 없이는 영원하지 않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동성이 일어난 원인이 뭡니까? 기업들이 돈을 많이 줘서 그런가요? 아니죠. 코로나 국면에 정부에서 일시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뿌렸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생긴 가수요예요. 근데 문제는 미국인들의 저축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더불어서 카드 소비액이 증가하면서 할부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표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들 보면 2분기나 3분기 정도면 재난지원금의 저축액이 바닥을 보인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수요가 꺾이겠죠. 고용도 빠르게 식을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을 자르는 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물가가 잡히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 미국의 GDP 성장 견고하지 않냐라고 반문하시지만 사실은 그 내막을 들춰보면 재고가 증가함으로 일어난 그런 GDP 성장의 모습을 독특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이죠. 우리도 기업들도 재고가 늘면 영업이익이 늡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재고가 느는 이유가 미래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늘리는 경우도 있지만 수요가 제대로 잡혀주지 않으면 재고가 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드러난 수치만 보고 평가해서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한 수치와 가계를 대상으로 소득원을 따져본 수치가 조금 다른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죠. 고용 측면에서도 견고하게 보이던 고용도 사실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원이 몇 명이냐 물어본 것과 가계를 대상으로 물어본 것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지금 저임금, 투잡, 쓰리잡 뛰는 인원이 많이 잡혔다라는 뜻입니다. 주택가격은 결국 시차를 두고 하락한다라는데 이견이 없는 게 지금 주류고요. 결국 물가는 잡히게 된다라는 뜻이죠.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10년물 국채가 한 4% 가깝게 되죠. 지금 그리고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52%입니다. 그렇다면 실질 금리는 1.6%로 플러스 영역입니다. 상당히 높은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험 자산에 대한 가격 상승은 상당히 기대하기 어려운 국면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주가가 탄탄하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실질 기업의 같은 경우는 명목금리라고 볼 수 있고 예금금리로도 볼 수 있죠. 4%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6%입니다. 빼면 마이너스 2%입니다. 기준금리로 계산해도 5%라고 기준금리를 계산해도 마이너스 1이에요. 오히려 이 지금 정부의 규제가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폭을 더 깊어지게 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왜곡이 더 심해졌다라는 뜻이죠. 당연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니까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기준금리가 5%에서 물가지수가 6%죠. 마이너스 1% 실질금리를 보여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였다. 5%인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만 떨어졌다. 물가가 잡혔다라고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5에서 예를 들어서 4라고 치면 1이죠. 플러스입니다. 이때 되면 오히려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물가가 잡혔다고 환호할 일이 아니에요. 물가가 잡히면 주가가 단순히 상승한다? 이렇게 단조롭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물가가 잡히면 주식시장은 하락폭이 더 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보는 건 물가가 이렇게 잡히면 기준금리를 이렇게 높게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질금리를 계속 플러스 영역에 두진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주식시장의 팽배해 있는 논조입니다. 쭉 설명을 들으셨으면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의 그 차이점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지금 뭐랄까요, 정상적인 지금 금리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은 채권이죠. 채권시장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의 단기적인 변동성이 큰 단기 기대 물가 상승률과 단기 금리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잡힌 겁니다. 차이가 있겠죠. 지금 실질금리가 왜 마이너스고 채권금리, 지금 채권 실질금리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왜 플러스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지금 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의 이런 엉성한 어찌 보면 따로 노는 그 흐름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채권 시장의 합리적인 판단은 항상 옳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또 말씀을 드려보면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만들 생각인데요. 이게 연준의 이제 스탠스하고도 또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지금 연준의 목표 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단기 금리차를 서로 뭐랄까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을 쓰기도 하고, 또 반대로 장기채를 팔고 단기채를 사야 되는 정책을 또 이렇게 시행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2%대로 이렇게 타겟팅할 수 있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들여다보면 좋은데, 너무 일단 시간이 갔으니까 오늘은 지금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에 가까운 이 말도 안 되는 시대에 나스닥이 상승하는 이런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